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을 모시고 뭘 할 것이냐, 독서와 작문, 책 소개 과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박수! 저희의 책 제목이 뭐죠?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그렇죠. 이기적 유전자. 들어보셨죠? 네. 이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도 아시는 그런 아주 그냥 멋진 책. 빠밤. 빠밤. 자, 이 책의 소개를 해드리면 아시겠어요? 아하. 심지어 서울대 필독도서 1위! 이건 아니지. 네, 그런 멋진 기운을 받은 빛나는 책입니다. 자, 제가 또 감히 전국 수험생들 기운을 받아서 말하자면 마침 또 오늘 기준으로 육모가 어제였지 않습니까? 아. 그런 아주 그냥 핫한 책인 만큼 이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책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제 막 하나하나 다 뜯어서 막 그렇게 분석을 해주기보다는 이제 살짝 이제 어떤 책이고 뭔 얘기를 하고 이제 약간 그런 거를 이제 좀 소개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합니다. 아시겠죠? 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에 앞서 또 초대 손님이 있죠. 저 혼자 강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우리 문과의 지정탑이죠. 대박 주시프 짱짱 우리 민혁이 형. 아. 자, 우리 문과 형을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을 도와줘 우리 컴교의 희망. 자, 아인슈타인의 환생이죠. 자, 이과 재훈이 모시고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문과의 민혁이 형을 이해시켜보자. 이제 그런 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주제는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자, 이기적 유전자. 자, 유전자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유전자 뭔지는 아시죠, 다들? 네. DNA. DNA. 아, 근데 사실 DNA랑 달라요. 어? 지금 DNA랑 유전자 차이 아십니까? 알죠. 어떻게 다릅니까? DNA 안에 유전자가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 찾아보셨죠? 네. 여기에 DNA가 있어요. 그 네, 안에 DNA가 있고. 유전자가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나요? 네. 이런 형태를 띈 게 바로 유전자. 그래서 검은색체 안에 DNA가 있고 그 안에 유전자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이런 기본 개념을 탑재한 채로 시작해 봅시다. 자, 이 책 첫 장에서 우리에게 막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 다들 아시나요? 무슨 질문일까?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정확합니다. 자, 이 책에서 첫 번째로 질문 던지는 건 이제 인간은 왜 존재하고 또 어떤 식으로 존재를 해왔느냐, 약간 이런 질문 던져요 우리한테. 자, 그런 거 봤을 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제가 N이어서 MBTI가 가끔 그런 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딱 이 질문 처음 받고 아, 이거는 N이 쓴 책이다. 이 책의 저자를 리처드 도킨스거든요. 제가 리처드 도킨스는 N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이제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 이런 비슷한 질문을 계속 던지니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고 사고를 해나가면 약간 재밌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가볼 건데 우리 원시지구라는 이런 등장을 합니다. 원시지구라는 단어를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 지구가 있어요. 원시지구. 근데 완전 초창기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복잡한 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기 원시지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이제 물이라든지 뭐 수소 아니면 이제 뭐 이산 뭐 메탄 같은 것도 존재하겠죠? 그런 단순한 분자들 암모니아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불렀냐? 이 책에서는 원시스프라고 말합니다. 원시스프. 이제 원시 지구가 있으면 이 안에 여러 가지 분자들이 단순한 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원시스프다. 한데 갑자기 이 원시스프에 번개가 있어요. 번개를 이제 우리가 좀 말하는 강한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강한 에너지가 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좀 복잡한 분자가 생기고 이제 융합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발견됩니다. 바로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 미나산? 자, 아미노산 뭔지 아십니까, 민씨? 단백질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닐까요? 똑똑하네요. 아하. 자,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번개를 맞고 원시스프에서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이 아미노산이 이제 A라는 아미노산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아미노산이 계속해서 이제 계속 자기를 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 복제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갑자기 계속 하다가 자기 점점 계속 복제를 해요. 그러다 갑자기 일이 발생합니다. A에서 돌연변이로 B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E도 계속 자기 복제를 해야겠죠? 그럼 이 지구상에 점점 A로 계속 같이 나타나다가 B도 나타나서 점점 풀어나겠죠. 그러다가 C도 등장할 수 있고 하다못해 이제 F까지도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점점 발생을 해나가는데 이런 거 좀 쉽게 예시를 들어볼까요? 네. 무슨 예시가 있을까요? 자, 예시를 쉽게 들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서울대생 한 명을 고용했다 합시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 한 명 될 거예요. 둘한테 미적분 문제를 제시해 줍니다. 네. 누가 더 잘 풀까요? 서울대생이 잘 서울대생이 잘 풀겠죠? 네. 네. 그러면 초등학생이 이길 확률이 몇 퍼센트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요새 초등학생이 의대 준비반에 의대 준비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초등학생들을 연구한 거라면 만약에 의대 준비반이 서울대생이 확 통통이라면 그리고 1000명 중에 한 명 걸로 의대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러면 초등학생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경우의 수가 엄청 희박하겠죠. 근데 서울대생만 해도 엄청 많이 있고 전국 초등학생도 있는데 그만 적겠죠. 그만큼의 확률로 이제 이렇게 다른 돌연변이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희박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근데 이런 자기 복제들의 특징은 이제 사고 능력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본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존 본능이에요. 자, 이 생존 본능들을 이제 아까 말했던 A부터 F까지가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이 생존 본능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막 자기들끼리 살려고 경쟁을 하겠죠. 네. 네네. 우리 지구에는 자원이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유한입니다. 한정돼 있는 걸 자기들끼리 가지려고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자기 싸우고 이제 막 쟤를 죽이거나 아니면 또 열심히 포력을 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겠죠. 근데 그때는 그런 것들이 잘 불가능해서 딱 쟤를 죽이거나 아니 내가 죽거나 이 두 가지 이제 조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 본능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자기복제를 하던 아이들이 진화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A 편 엄청 많이 있고 이제 여기에 뭐 C 편도 있다 합시다. 하는데 얘네들이 C편 계속 공격을 당해서 얘네가 한 세력이 3이고 여기가 7이다 해봅시다. 그럼 얘네가 멸종당할 위기 처했죠. 그럼 네. 얘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진화를 거쳐서 이제 벽을 쓰는 생각하면 됩니다. 나를 지키는 벽 한 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세포라고 표현을 해요. 셀. 이제 무방비 상태에 있던 애들이 C한테 공격을 당했다면 이제 벽을 세워서 이제 공격을 쉽게 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미래에 가서 이제 6대4라든지 이제 5대5 이런 상황까지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진화를 많이 거쳐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들이 이런 발전을 하면서 경쟁을 거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 세포를 만들기 시작하고 이제 벽을 세워서 날 지키기 시작하는데, 근데 단순하면 이제 힘들지 않겠습니까? 벽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모두가 가지고 있을 거고 쉽게 무너지는 벽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진화를 거쳐서 우리도 이제 가지게 된 것이 눈이라든지 심장, 허파, 이제 근육, 이제 심지어 뇌까지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발전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책에서는 그런 걸 다 통칭해서 생존 기계라고 명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맨 처음 얘기한 단어 뭐였죠? 가장 핵심 키워드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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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에서는 유전자가 가장 핵심이에요. 유전자. 그래서 이 유전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세포 벽을 만들고 이제 눈이나 귀 같은 걸 발명해왔다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키기 위한 생존 기계로 이제 이런 것도 발명이 됐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최종의 약간 지금의 최종 형태로 진화해왔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토끼라든지 아니면 사자, 재훈이, 이제 민교 이제 이런 모든 형태들은 진화를 해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네. 이해됐어요? 네. 민혁이 이해됩니까? Alright. 오케이. 자, 우리가 근데 이렇게 생존 기계를 발명해왔고 이제 진화를 해왔지 않습니까?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캥거루가 있다 생각을 합시다. What? 캥거루예요? 네. 캥거루군요. 캥거루가 있고 우리의 승민이가 있다 생각을 해봅시다. 닮았어.
자, 둘이 싸우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캥거루. 캥거루가 이길까요? 승민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둘이 답이 다르니까 그럼 아예 더 확실한 그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곰이 있고요. 캥거루를 똑같네. 토끼가 있다 생각합시다. 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곰은 사람을 찢습니다. 네, 토끼도 얘가 이기죠. 토끼도 찢어. 네. 토끼는 찢어 발견져요. 당하는 겁니다. 당연히 곰이 이기겠죠. 이제 네. 왜 이런 생각을 해봤을까 했을 때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곰의 특징이 있죠. 크고 강인하고 이제 근육도 이제 짱짱한 그런 동물이고, 토끼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작고 이제 연약하고 이제 점프력이나 다리만 긴 그런 동물이죠. 이렇게 봤을 때 곰이 당연히 강한데 왜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곰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계속 진화해온 겁니다. 이제 다른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내 힘을 키우고 이제 또 근육을 갖춰가면서 이렇게 생존을 해온 그런 아이고, 토끼는 어떻게 이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이제 여러 곳을 댕기면 이제 포식자들을 피해 댕겨서 강한 점프력을 얻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최종 진화하면서 빠르게 도망갈 수 있는 특징을 얻었고 다른 애를 잡아먹을 수 있게 큰 힘까지 얻은 그런 특징을 가졌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흔히 약간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이 교리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생물 책에서는 이런 걸 먹이사슬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이기적인 데에서는 진화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책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만의 이제 안정적이고 나만의 생존을 위한 전략을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유전자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말했던 유전자가 가장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이 유전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나만의 이제 신체 장기를 만들어 왔고 그걸 진화를 통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전자가 전부 다 나의 생존을 위한 이제 프로그래밍이 해놨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됐나요? 네. 민혁 씨, 지금까지 이해되시나요? Alright. 자, 우리가 이제 생존 이제 기계들을 발명해왔죠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갖추게 됐고 다른 생물들도 이제 약간 지금까지 어떻게 최종 형태를 갖추게 됐죠. 네. 했는데 이런 것들이 유전자의 프로그래밍이다까지를 이제 배워왔습니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그냥 유전자의 이득을 위해서 해온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 유전자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곰은 이제 강인하게 키워왔고 우리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인지 능력도 갖추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신체 기능들을 갖추게 됐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유전자가 조금 그냥 독재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짜 조금 많이 심오하게 가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잘 드러나게 나는데, 자,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죠. 어머니가 있죠. 네. 근데 자식한테 어머니는 무한대로 이제 애정을 줍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그건 당연한 자연의 섭리가 아닐까요? 자기 자식이니까 더 사랑. 근데 자기 자식이니까 이제 그냥 사랑을 한다, 그냥 무조건적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 정도다. 근데 이 책에서는 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자신의 유전자의 반을 주고 이제 하죠. 아버지 유전자 반을 해서. 그래서 자식은 어머니 유전자의 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커가지고 이제 또 자식을 낳으면 또 자신의 유전자가 또 이제 전달이 되겠죠. 네.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고 잘 양육하는 것은 자신의 유전자를 더 널리 퍼뜨리고 더 멀리 보내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저는 사실 이 파트를 읽고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아했던 가족을 그냥 유전자를 위한 그냥 수단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조금 좀 유전 쓰레기같이 이렇게 보면은 네. 좀 너무 이기적인데, 인정은 오호. 독재다. 근데 그렇다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유전자가 우리가 그냥 이런 생각도 가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그냥 우리가 계속 우리의 유전자 100% 주는 자식을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 가정을 해보면은 네. 실제로 그런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자연을 찾아보면 나무라든지 새 몇 개는 자신의 유전자 100%를 통해서 아예 낳아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 반만 줘가지고 상대편 유전자 섞어서 자식을 낳냐? 약간 이런 질문도 가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혁 씨? 모르겠습니다. 재민 씨는요? 그 나무가 막 자신의 유전자를 100% 전달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더 유전자 입장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뭘까? 이제 책에서 리처드 도킨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자기 유전자만 준다면은 발전이 없다 우리한테는. 아 맞네. 우리가 아까 A에서 이제 F까지 갔던 그런 자기 복제자 이야기를 기억합니까? 네. 했을 때 A에서 B 탄생하는데 확률이 얼마나 희박하댔죠? 거의 뭐 1억 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지. 더 될 수도 있어요. 서울대생과 아예 미적분 대결을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A와 B가 합쳐져서 이제 뭐 C, D, E까지 나올 수 있다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러면은 이게 조금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제 우리 유전자를 섞어서 이제 우리가 성을 가진 아이를 생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 또한 이제 우리의 발전과 그런 나의 유전적 종속을 위한 그런 진화적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꽃이 예쁘지 않아요? 와 사진을 찍고 싶은데요. 와 누가 꽂히누? 오늘 날씨도 참 좋거든요, 밖에. 근데 이런 예쁜 꽃에는 보통 뭐가 날아다닙니까? 네비. 나비? 버터플라이. 민영 씨 지금 혹시 지금까지 이런 내용 다 이해가십니까? alright. 확실해요? 네. 지금 씨 저도 이해가십니까? 이해합니다. 이제 우리가 했던 이런 지금까지의 발전들과 생존 기계 그리고 유전자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 다 통튼 거를 그 나비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의 아까 꽃에 둘러붙었던 나비 두 개를 들어왔습니다. 네. 자, 이 나비 두 개 중에 뭔가 독이 있을 것 같은 나비는 뭘까요? 2번이요. 2번. 이거? 저도 2번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징그러 보여. 뭐 그럴 수도 있고 얘가 좀 상대적으로 좀 색깔이 다양하죠. 약간 우리 자연을 보면은 지금까지 나비들 약간 생물들에서는 좀 약간 화려한 색을 가진 것들이 좀 독이 게 많았어요.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는 독버섯 같이 계시겠죠? 네. 이제 나비가 이제 우리의 왜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칭할 수 있냐? 사실 1번 나비도 이 형태로 진화를 해왔고 지금 둘 다 똑같은 나비예요. 둘이 똑같은 A입니다. 같은 종이 나비. 얘는 완전 과거의 나비고 얘는 약간 요즘 볼 수 있는 나비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예전에 나비가 이런 모습이었죠. 근데 과거에서부터 이런 모습을 가진 나비가 있겠죠. 근데 이제 곤충을 잡아먹는 이제 생물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물들이 이제 1번 나비를 잡아먹고 2번 나비를 잡아먹었을 때 뭐가 좀 맛이 없었겠어요? 2번이 독이 있다고 치면 독이 당연히 맛이 없지 않았을까요? 그럼 1번 나비 계속 잡아먹겠죠. 그럼 네. 1번 나비들이 이제 개체수는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얘는 멸종할 위기에 처하고 이제 약간 좀 더 살아날 그런 방법이 없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유전자 프로그램이 등장합니다. 음. 이 나비들도 자신의 유전자를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자신의 유전자를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진화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진화를 해왔냐? 그러면은 안 잡아먹히고 맛없는 나비의 형태를 따라하자. 그렇게 돼서 이제 과거부터 이런 나비들의 모습을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파란 줄무늬만 생기다가 자랗게 되다가 뭐 이렇게 이제 눈이 하나씩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를 거쳐서 현재의 모습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나비조차도 이렇게 모양 만드는 게 생존 기계에 이제 진화 과정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조차도 진화용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들 유전자를 뿌리기 위한 유전적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쉽죠? 네. 네. 돼요? 네. 기계적 대답 같은데 괜찮나요? 네.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장 관장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다? 유전자다. 됐나요?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유전자는 네. 한 단어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루저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인 것 같은데요. 바로 뭔 것 같습니까? 독재자 아닙니까? 이 정도면. 김영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유전자는 책 제목 거의 유사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 그냥 그 생존을 위해서 다 진화시키는 약간 독재자 같은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우리의 모습은 사실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그래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지금 파트의 제목인 이것과는 큰 연결이 있습니다. 바로 밈. 그럼 밈 아십니까요? 네. 밈 뭐라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밈도 있지만 오. 아 이거. 자, 책에서 등장하는 밈은 약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밈과는 살짝 다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곡조, 쌍표어, 유행, 그리고 뭐 제조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 책에서 이제 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원시 스프라는 단어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이제 간단한 분자들이었죠. 이제는 문화 스프라는 게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아까 제가 말했던 곡조, 깡표, 이제 제조법, 이제 심지어 음악의 유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의 유행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담겨진 문화 스프인데 이런 것들은 참 많은 게 담겨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 축적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막 태계이왕 스님이 말했던 것이라든지 이제 공자, 맹자, 순자 아니면 이제 외국의 이런 그런 것들 사피엔스 내용이라든지 아니 현대의 내용들 이런 다 담겨 있어요. 축적이 돼 있는데 그래서 완전 오래된 그런 축적된 스크립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대에 가면서 많이 변화를 하고 또 우리가 지난 것들이 이제 많이 담겨 있는데 이런 것들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전달받을 수 있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라든지 책 아니면 심지어 우리가 지금 길거리에 가면서 들리는 그런 것들 전부 다 문화 이제 스프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독서와 장문 이제 발표 시간에 이제 진기들 발표 들으면서 사피엔스 내용도 듣고 순자 내용도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리차드 도킨스는 어떻게 말하냐? 바로 이런 것조차 자기 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내용을 하면 문화 복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문화 복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냐? 우리가 시간이 지났지만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닌 우리에게 점점 전달이 되고 이제 계승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닌 쭉쭉 우리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죠. 순자 생각해보면은 언제 사람일까? 거의 뭐 완전 옛날 사람이죠. 옛날 사람인데 그 사람이 했던 말과 이제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문화 복제라고 하는데 그런 것조차 리처드 도킨스는 자기 복제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전자의 복제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자기 복제자와 비슷하다고 이제 명명합니다. 새로운 자기 복제자의 탄생이군요. 그렇죠. 오 이해되고 있어.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는 약간 강한 표현을 쓰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유전자의 독재적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우리 반역행위다라고 표현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좀 개척을 하고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의 앞장을 읽으면 제가 계속했던 생각은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역사를 거쳐오면서 했던 독립열사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살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그냥 살고 있지만 그냥 쉽게 접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유전자 약간 의지와 조금 다르게 자기 희생을 하는 조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데 이 밈 하나로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에 이렇게 프로그래밍된 유전적 그런 정보들을 반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앞에 내용 다 이해하셨나요? 네.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밈은 이제 그리스어로 모방이라는 그런 이 밈이라는 뜻과 그리고 영어인 진이 합쳐진 그런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제 우리에게 인간은 살고 있는 수동적 기계임에도 동시에 이런 밈을 통해서 우리가 유전자에 의해 반항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 존재를 볼 수 있다. 약간 이런 의도를 던지면서 우리에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질문을 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지 않았나 해서 이 책이 유명한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나요? 네. 네. 어떻게 책 한번 읽어보고 싶지 않아요? 이미 읽었는데 또 읽고 싶어요. 괜찮나요? 아, 오해독 해보고 싶어요. 미씨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지금까지 내용? 이해 너무 잘 돼요. 따라 읽어봅시다. 왜 이기적 유전자를 읽어야 하는가? 자, 이기적 유전자. 지금까지 우리의 좀 많은 이야기를 했죠. 유전자가 어떻게 진화를 해왔고 또 우리의 몸 어떻게 구성됐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근데 그에 반응한 수단이 밈까지 배웠어요. 이런 것들 참주면서 우리가 맨 처음 말했던 거 있죠.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그러면서 책에서는 진짜 많은 질문을 던지거든요. 왜 신은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법은 왜 지키는가? 이런 약간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서 조금 그러면은 밈은 다 좋은 건가? 이런 거 다 던져요. 그래서 우리가 참 생각해 볼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하고 오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슨 앤 케어풀리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고 이기주의가 넘치는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또 사람들과 어떻게 협력해야 하나를 생각해봐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진 이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좀 더 생각을 해보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